자, 자, 마지막 타임 시작해보죠. 7조, 제19조. 항고소송, 취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처분. 취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을 가지고 올 때는, 재결 취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 규정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한테 국세 처분이 나왔어요. 국세 처분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니까 심판을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행정심판에서 나온 재결도 처분이라고 그랬죠.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이길 수도 있지만 기각재결이 나왔어요. 자, 이제 소송 오려고 그래요. 이제 소송 오려고 합니다. 얘한테 지금까지 처분이 몇 개예요? 2개죠, 2개. 원처분, 심판에서 나온 재결. 근데 이 기각재결은 여러분들 얘한테 새롭게 무슨 침해를 가지고 와요. 원래 침해가 발생했고 그걸 그냥 유지만 하는 거예요. 유지만. 이때 원처분을 갖고 오게 할 거냐, 요 재결을 갖고 오게 할 거냐, 어느 걸 고를 거냐.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나온 기각재결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국세처분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국세처분. 국세처분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원처분주의를 채택했어요. 근데 재결 자체로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재결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게 재결 취소소송이에요. 그럼 이 재결이 어떤 경우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냐면, 기각재결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상태의 변화를 갖고 오지 않아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아까 보신 대로 얘가 공설화장장 허가를 받았어요. 자, 공설화장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누가 심판을 내서 이걸 없애고 싶어 해요? 공설화장장 허가 받았어요. 누가 심판내서 없애고 싶어 해요? 인근 주민이. 여기서 취소 재결이 나왔어요. 이 허가를 취소해 주겠다. 이제 누가 소송 가려고 그래요? 이제 누가 가요? 갑이 가죠. 얘는 여기서 구제받았으니까. 이때 얘가 여러분들 허가를 갖고 가서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를 새롭게 침해하는 건 뭐예요? 취소 재결. 그럼 결국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 그걸로 인해서 새롭게 침해받은 사람은 그때는 재결을 갖고 와라. 그건 받아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개별법에서는 심판 거치고 기각재결 나오면 구제 못 받은 거잖아요. 그냥 기각재결을 가지고 와라. 개별법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측에 원처분주의를 채택했다. 예외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그때 기각재결은 안 됩니다. 어느 경우가 가능해요? 인용재결 같은 거,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취소재결 같은 거 나오는 거, 그게 대표적입니다. 자, 개별법상 재결주의 채택예,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본 강의 때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자, 제20조 제소기간 1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90일. 2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럼 여러분들 취소 심판도 심판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근데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에요. 취소 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에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그런 것들을 이제 헷갈리게 바꿔서 이제 물어보니까 꼭 정확하게 이제 조문은 기억하시고요. 자, 제21조 소외 변경 1항. 법원은 취소 소송을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 중간에 이걸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밑에 끝에 소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자, 이 21조 소외 변경은 어떤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죠. 소송 제기할 때. 여러분들 소송 제기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본인 소송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본인 소송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장은 누가 써요? 소장은 원고가 쓰는 거예요. 원고가. 근데 이런 일이 있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이 토지가 국가가 지금 필요해요. 여기다가 세종시를 건립하려니까 이 토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어도 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무슨 처분이 나오냐면 10억 원에 수용한다. 수용한다. 수용 처분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돼요. 이 사람은 이제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수용 처분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처분이에요. 하나의 처분. 얘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죠. 땅 자체가 뺏기기 싫어요. 땅 자체가. 그럼 얘는 이 처분을 가지고 이 처분을 없애버리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돼요. 이기면. 근데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느냐. 땅을 갖고 하는 건 좋아요. 아 근데 10억은 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상금이 너무 작아요. 20억은 받고 싶어요. 20억. 이때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라고 돼 있어요. 보상금만 올리려고 싸우고 싶으면 그때는 항고소송 가지 말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소장은 누가 써요? 갑이, 원고가. 처음에 소장을 딱 낼 때는 땅 자체를 돌려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있네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저 수용 처분 자체가 취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취소될 것 같지는. 이때 이 사람 생각이 바뀔 수 있죠. 법관님 그러면 저 보상금이라도 올려받게 해주세요. 요렇게 바꿔주세요. 이게 소의 변경이에요. 얘 처음에는 땅값만 올려받고 싶었어요. 근데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 처분 자체를 날려버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럼 이 소장은 여러분들이 쓴단 말이에요. 분명히 행정청이 얘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했는데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는데 얘는 몰라요. 이게 온지를.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청이? 부작위. 그럼 무슨 소송 냈겠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래서 변론기일에 갔더니 행정청이 분명히 거부 처분 송달했대요. 그 사람 주소지에 도달했대요. 그러면서 문서 송달 수령 확인증을 보여주네요. 그럼 부작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각하시키고 또 새로 내고 그럼 불편하죠. 아 그럼 법관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소의 변경은 일단 국민이 소장 하나를 써서 법원 안에 들어왔다면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유형을 바꿔서라도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하자. 그래서 인정한 게 소의 변경이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기시면 8쪽에 제23조 집행정지 조항 3개 읽어보고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 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 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으로 인하여 끝에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기 무슨 손해라고 돼 있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중대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라고 돼 있어요. 소송은 무슨 손해라고 돼 있다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끝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 끝에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집행정지 결정이에요. 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처분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정지 안 시키겠다. 이게 집행정지 제도예요. 그럼 집행정지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원자력발전소 허가를 받았어요.
자,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수익이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또 인근 주민 을이 자기 사는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신체 이런 것들의 위험이 발생하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좀 취소해 주세요. 이거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23조 1항에 소송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대요, 영향을 안 미친다고 돼 있어요. 안 미친다고. 이게 집행 부정지 원칙이에요. 소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이거를 채택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당했어요. 소제기만으로도 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걸 채택해버리면 저 분명히 음주운전해서 면허 취소당했는데 그냥 소장 내버려요. 그럼 제 면허 취소 처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저 운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조세부가가 나왔는데 그냥 소장 던져요.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법원이 다 판단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위법이다 적법이다 얘기하지만 소장에 써서 법관님 이거 위법하다 던지면 바로 알아요. 심리를 다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그러니까 아무나 다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내 침익은 사라지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23조 1항에서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해요. 자, 이 사람이 이 원자력 발전소 허가 취소해 주세요. 소송 냈어요. 원자력 발전소 허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계속 가동돼요. 원고, 피고, 행정청 이렇게 있네요. 변론기일이 이제 잡혔어요. 저 원자력 발전소 멎었어요? 안 멎었어요? 안 멎었어요. 1회 변론기일. 지금 여기서 방사능이 유출되네요. 법관이 원고 봤더니 첫날 봤더니 눈이 갑자기 초점이 없어져요. 이상하다. 2회 변론기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원고가 피를 토하네요. 이상하다. 3일째 됐더니 원고 사망했대요. 그럼 이 처분이 여러분들 분명히 위법해서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지금 신체에 대한 건강 침해, 이건 돈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다 받아버렸죠. 그럼 취소 판결 나와봐야 이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 취소 판결은 이 국민을 침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구제해주겠다라는 건데 이미 침해 다 받았죠. 이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 부정지를 채택하지만 임시적으로라도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을 해요. 법관님, 지금 제가 받는 침해는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이걸 예방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원자력 발전소 정지시켜 주세요. 그래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저 원자력 발전소는 일단 멈춰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저건 날아가는 거죠. 기각 판결이 나오네요. 아무 문제 없는 허가였어요. 적법하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생명신체 침해 전혀 없어요. 그럼 그냥 기각되면 그때부터 가동되는 거고. 하지만 분명히 취소가 나갈 수 있는데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관철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국민의 손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게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취소 판결도 쓸모가 없고 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집행정지라는 제도예요. 다만 이걸 정지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전국의 80%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국민의 권리 구제도 중요하죠. 근데 저거를 정지해버리면 전국의 전력의 80%가 중단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국민 방사능이 유출 안 되게끔 제해시설 같은 거 설치해놓고 요거 자체는 정지는 해주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집행정지 이 제도는 여러분들한테 침익이 발생하면 그 침익을 딱 정지해주면
아주 효율적이에요. 어떤 침입적 처분이 나왔을 때 딱 그걸 없애주면 아주 효율적이죠.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 집행정지라는 임시구제수단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좋은 걸 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했어요. 또는 부작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한테 발생하는 침해는 누리고 싶은 게 있어서 신청했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거부는. 부작위도. 이때 여러분들 집행정지를 한번 신청해 보려고 가봤더니 부작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뭘 처분이 있어야 정지시킬 거 아니에요. 부작위하고 있으니까 애초에 집행정지 대상이 없잖아요. 거부 처분이 나왔네요.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을 한번 법원이 내려줘 봤어요. 그랬더니 거부 처분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럼 얘가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누려요. 그냥 신청만 있는 상태예요. 신청만. 그러니까 이 집행정지 제도는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자, 민사소송입니다, 여러분들. 민사소송. 여기에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이라는 걸 내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뭐냐? 갑이라는 애가 있고 얘가 삼성전자에 근무했는데 해고를 당했어요. 부당해고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당해고라고. 삼성전자에서 얘 해고하고 나서 여러분들 월급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당연히. 월급 못 받은 상태에서 소송 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그 급여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요.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결 안 나간 겁니다.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요. 법관님, 이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봐야 되지만 임시적이라도 제가 삼성에 근로자라는 지위를 좀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법원이 그래, 아직 본안 판결은 안 나갔지만 임시적이지만 너한테 삼성의 근로자라는 지위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가처분 결정이에요. 그럼 삼성은 얘한테 월급을 주면서 소송이 진행돼요. 임시의 지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나중에 부당해고면 얘 원래 받을 거 받은 거고, 부당해고 아니면 받은 거 돌려놓고. 근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의 지위를 설정해줘요. 민사소송에서는. 그럼 이 가처분 제도가 여러분들 행정소송에 오게 되면 일단 국민한테 유리할 것 같죠? 아니,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행정소송법 제8조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랬죠.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쓰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갑이라는 애가 행정청한테 자, 나 이거에 해당하니까 매월 보조금 지급해줘. 나 유공자야. 네가 판단해서 유공자 지위가 맞으면 매월 보조금 지급해줘.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청했네요? 야, 너 유공자 아니야. 거부했어요. 부작위예요. 부작위. 얘가 소송 제기했어요. 취소 소송. 그럼 집행정지로는 이거 별 도움이 안 되죠. 이때 요거를 갖다 쓰게 되면 행정법원이 뭘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야, 아직 판결 안 나왔지만 이 보조금 지급 거부가 위법인지 판결은 안 나왔지만 일단 얘 유공자 지위를 만들어 줄게. 유공자 지위를. 그럼 행정청은 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송이 진행돼요. 그럼 보조금을 지급할지 말지 권한은 누구 거예요? 법에 지금 보조금 지급 권한은 누구 거예요? 법원 거예요? 행정청 거예요? 행정청. 근데 지금 유공자 지위라는 걸 인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 행정청 권한인데 임시적이지만 법원이 유공자라고 인정하고 돈 주고 있죠. 돈 주라고 하고 있죠. 이건 또 뭐에 위반돼요? 권력분립에 위반되죠. 그럼 민사집행법상의 이 가처분 제도
항고소송, 취소소송에는 갖다 쓴다는 거예요. 권력분립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 갖다 쓴다는 거예요. 권력분립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 갖다 쓴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예요. 그럼 심판에는 심판법, 여기에는 이 제도 없을까요? 있을까요? 행정심판법에는 이 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예 명문 규정으로 있어요. 임시처분.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설정해 줄 수도 있다. 심판법에는 아예 임시처분이라고 규정해 놨어요. 하지만 행정소송법에는 갖다 쓰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2페이지 맨 밑에 우측한 민사집행법상에 오타났네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셋째 줄,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도 밑에 무제한적으로 준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밑에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 뭐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분립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아니, 우리 대법원이 의무이행 소송 인정하지? 않죠.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면 논리적으로 이것도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행정청의 권한을 법원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가네요. 자, 어디 보시냐면 8쪽. 8쪽의 맨 밑에 보시면 제목 제4절에 심리라고 나오죠. 왼쪽에. 우측에 1번에 주장책임 나오죠. 그렇죠? 넘기시면 2번에 입증책임 나오죠. 그리고 3번에 입증책임 분배의 기준 나오죠. 요거를 이제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법원이 심리를 하는데, 자, 법원이 이제 이 처분이, 이 소송이 요건은 충족됐는지,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심리를 하는데, 이 심리 방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변론주의, 하나는 직권탐지주의. 어떤 국가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어떤 국가는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해요. 뭐가 다른 거냐? 변론주의는 원고, 피고, 너희가 열심히 얘기해라. 열심히 주장하고 말만 하면 안 믿는다.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를 열심히 내라. 그럼 내가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판단할게. 이게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는 뭐냐면 너희는 입 열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탐정처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뒤져볼 거야.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직권탐지주의.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법관이 여러분들 요 문서를 보고 싶어요. 요 문서를. 얘네들 사이에 분명히 이 문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참정처럼 돌아다닙니다. 요 문서를 법관이 보면 이 처분은 위법해져요. 이 문서를 보면 이 처분은 위법해집니다. 이 문서를 보면 이 처분은 적법해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처분을 보면 위법해지는데 이걸 피고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서류는 여러분들 피고한테 유리한 서류예요? 불리한 서류예요? 위법해지는 서류예요. 피고한테 유리한 서류예요? 불리한 서류예요? 불리한 서류예요. 불리한 서류. 근데 얘가 갖고 있어요. 법원이 와서 달라고 그래요. 줄까요? 폐기시킬까요? 폐기시켜요. 이건 누구한테는 유리한 서류인데? 원고한테. 이번에는 이 첫 문서를 보면 적법해요. 적법해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원고한테 가서 그 서류 갖고 있지. 그럼 원고가 줄까요? 폐기시킬까요? 폐기시켜요. 이 서류는 얘한테 불리하죠. 근데 얘한테는 유리하죠. 어느 하나에 준 거는 유리 분리가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직권탐지를 채택했더니 증거가 다 없어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이거 채택 안 해요. 이거 채택 안 해요. 그럼 뭘 채택하느냐? 변론주의.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 그걸 열심히 주장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를 열심히 내라.
그러면 A라는 문서가 위법하게 만드는 문서예요. 얘한테 유리하죠.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열심히 내겠죠. 이 A라는 문서가 처분을 적법하게 만드는 문서예요. 얘한테 유리하죠. 그럼 얘가 갖고 있으면 열심히 내겠죠. 그럼 결국 얘한테 유리하면 얘한테 불리, 얘한테 유리하면 얘한테 불리. 이렇게 변론주의를 채택하니까 많은 주장과 많은 증거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 이거를 열심히 주장하고, 주장 안 하면 판단 안 한다. 불고불리 원칙.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 그걸 열심히 주장해라. 말만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말만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여러분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들, 이런 것들 열심히 내라. 그러면 이제 왜 사실심, 변론기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왜 변론기일이 등장해요? 우리는 뭘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해요, 변론주의를 채택해요. 변론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와서 주장하고 증거 서류 내는 그 활동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사실심은 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트클럽을 하나 오픈을 했네요. 나이트클럽을 오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청소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미성년자는 술을 팔 생각도 없어요. 술을 팔 생각도. 근데 경쟁업소 을이라는 애가 계속 손님을 보내줘요. 경쟁업소에서. 성년을 보내줄까요? 미성년을 보내줄까요? 미성년을 보내죠. 그것도 얘는 너무 잘 알았어요. 청소년한테 술 팔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관행을 너무 잘하니까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했어요. 철저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절모를 쓰신 분이 지팡이 잡고 파이프 담배 물고 오셨어요. 대법관이 이 사람 사진을 봤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대법관이 얘 사진을 봤어요. 외관상 나이가 40세가 넘어 보여요. 외관상 나이가 40세가 넘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40세 안 넘어 보이죠? 넘어 보여요? 저 30대예요. 기분 나쁘네 갑자기. 아니, 제가 나이트클럽을 가도 제 신분증 검사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았네요. 맥주 한 병, 단일회 맥주 한 병 제공했어요. 얘가 따따딱 해서 마시는 순간 경찰, 구청 공무원 다 쳐들어오네요. 얘한테 딱 가요. 신분증 18세. 청소년 보호법을 보니까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하면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영업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랬어요. 자, 국회가 만든 법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보다 더 높은 법이 뭐예요? 헌법. 한 국가의 최고 근본규범은 헌법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비례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원칙.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예요.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딱 정해놓은 걸 지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법은 인간이 만들죠. 모든 사항을 전부 빠짐없이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불문법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가작용은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킨 것 같더라도 헌법적 효력을 갖는 비례원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럼 비례원칙은 뭐냐?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정이라면, 여러분들이 행정청이라면 이 아저씨 요 제재 중에 어느 정도만 때려도 다시는 미성년자한테 안 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 어느 정도만 혼내도 다시는 이 아저씨는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 안 할 사람이에요? 한 1개월? 보름? 이렇게 생긴 애도 있구나, 18세가. 그러면서 더 조심하겠죠. 근데 뭐가 나왔냐면 허가 취소가 나왔어요. 성문법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죠.
국회가 만든 법에는 위반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이 불문헌법에. 이게 바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라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이 허가 취소를 당했어요. 소제기했습니다. 왜 사실심 변론기일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법관이 물어봐요. 자,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원고 먼저. 저는요, 미성년 검사를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말만 하면 안 믿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미성년이어서 신분증 검사 받고 돌아간 애를 찾았어요. 그럼 걔 진술서 그런 거를 내요. 그럼 믿어줘요. 근데 어느 날요 40세가 넘어 보이는 외관을 가진 애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얘 사진을 내요. 그럼 이제 믿어줘요. 근데 갑자기 얘한테 단 1회 맥주 제공했는데요. 관공서가 막 오더니요. 맥주 제공했는데 결국은 제 미성년자라고 허가 취소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기에서 원고가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래서 나한테 나온 이 허가 취소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관이 딱 혼내요. 너희는 법을 얘기하지 마라. 법은 법관이 안다. 어느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너희는 너희 사이에서 발생한 사실 그것만 얘기해. 그럼 여기까지만 딱 듣는 거예요. 자, 행정청 얘기해 보세요. 그럼 행정청이 이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다라는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저희가 증표를 제시하면서 업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가서 신분증 검사를 했더니 쟤는 18세였습니다. 제 주민등록증을 첨부해서 냈어요. 그러면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처분은 청소년보호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적법합니다. 그럼 얘는 안 혼날까요? 얘는 더 혼날까요? 청소년보호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제 처분은 적법합니다. 그럼 얘 안 혼나요? 더 혼나요? 작살나요. 아까 혼나는 거 봤잖아요. 법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법은 법관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그것만 얘기해라. 자, 그럼 이제 막 주장하네요. 얘한테 여기서 유리한 사실은 뭐예요? 40세가 넘어 보이는 외관이었다. 그렇잖아요. 얘한테 여기서 유리한 사실은 뭐예요? 걔 미성년자였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요 사실이 있었다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객관적으로는 18세 미성년자네. 그럼 청소년보호법에 딱 걸리네. 그래서 허가 취소가 나갔네. 그럼 성문법상으로는 적법해 보이네. 하지만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건 위법해. 취소한다. 판결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40세 외관이 보인다는 요 사실을 주장은 했는데 사진을 못 구했어요. 사진을. 그럼 여러분들 법관이 얘가 40세가 넘어 보인다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럼 이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결국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정관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장 책임, 입증 책임, 사실심 변론기일 1심, 2심까지 대법원은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는 새로 안 들어요. 1심, 2심까지만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끝나는 날 그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예요. 종결시. 그래서 이거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증 책임이 있는데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걸 입증하면 유리한 판결이 나오죠. 거꾸로 입증 못하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불이익. 그게 입증 책임이에요. 그럼 입증 책임을 어떻게 나눌 거냐.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입증해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외계어가 아니에요. 하나의 법률 규정은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으로 나뉘어요? 1, 2, 3 요건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하나의 법률 규정은 요건 부분과 효과 부분으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효과가 유리해지는 사람이, 이 효과를 보고 유리해지는 사람이 이 효과가 발생되기 위한 요건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보시냐면 23조 다시 한번 보시죠. 23조 집행정지. 자, 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끝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여기까지가 요건이에요. 끝에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효과가 누구한테 유리해요? 효과가 누구한테 유리해요? 피고 행정청한테 유리해요? 원고한테 유리해요? 원고. 집행정지 신청을 피고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유리해요? 원고. 그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긴급한 필요가 있다. 이게 입증되면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요. 그럼 요 요건 부분 누구 보고 입증하라 그래요? 원고. 집행정지 신청하네. 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안 나와요. 이건 원고한테 유리해요? 피고 행정청한테 유리한 거예요? 처분은 피고 행정청이 한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피고. 그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건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피고. 이게 법률요건 분류설이에요. 무슨 외교가 아니고. 하나의 법률 규정은 요건 부분과 효과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는 소득세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라는 애한테 소득세 부과됐어요. 얘 소재기했어요. 요 법률 규정의 효과 뭐예요? 효과. 소득세 부과할 수 있다. 이건 갑한테 유리한 거예요? 행정청한테 유리한 거예요? 행정청. 그럼 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는 거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얘 소득이 있는 국민이어야 부과할 수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는 걸 누구 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행정청. 이게 법률요건 분류설이에요. 무슨 외교가 아니라. 예, 그렇게 이제 나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네, 마지막이네요. 이제 자, 9페이지. 자, 왼쪽에 제26조 직권심리. 우리는 여러분들 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에요? 변론주의. 근데 여러분들 행정소송은 사익만, 경제적 이해조절만 있어요? 공익추구가 있어요. 공익추구.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직권심리도 어느 정도는 가미하고 있다. 제26조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자, 제5절 재판. 제27조 재량 처분의 취소. 아까 여러분들 재량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재량 할 수 있다. 했어요. 적법이죠. 안 했어요. 적법이죠. 재량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안 나와요. 근데 재량도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재량을 줬네요. 그럼 여러분들 상한이 얼마예요? 1억. 근데 갑이라는 애한테 2억을 부과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 재량이 있는 규정인데 2억이 부과되면 이것도 적법이에요. 이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한계를. 이게 일탈이에요. 일탈. 그러면 재량권의 남용은 뭐냐? 남용은 갑이라는 애한테 행정청이 1억 원을 부과했어요.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일단 성문법상으로. 적법이에요. 적법입니다. 근데 이 과징금은 속성이 얘가 법을 위반해서 얻은 불법 이득, 그거를 박탈하는 게 과징금이에요. 근데 얘는 법을 딱 한 번 위반해서 얻은 이득이 1,000원이에요. 두부 한 모 유통기한 지난 거 팔아서 1,000원 딱 얻었어요. 1억 원이 나갔어요. 성문법상으로는 적합해 보이죠. 근데 이건 뭐에 위반돼 보여요? 아까 보신 것처럼 비례원칙.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얘한테 1억 원이 나갔어요. 상문법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행정청한테 물어봤어요. 법관이. 왜 얘한테 1억을 부과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 이놈이 딱 적발되면 딱 알아서 뇌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뇌물을 안 갖고 오더라. 그래서 내가 1억 줬다. 1억 때렸다. 이렇게 권한 준 게 뇌물 받아 먹으라고 준 거예요? 뇌물 받아 먹으라고 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재량권의 남용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실질이 법에서 재량을 준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취지와 다르게 위반해서 쓰여지는 게 바로 재량권의 남용이에요. 이게 재량권의 일탈남용. 그럼 이때도 적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량이라도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해진다는 거예요.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취소의 대상이 되더라. 자, 이제 제28조 사정판결 나오죠. 여기 이제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넘기시면 제29조 취소 판결 등의 효력 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우측에 보니까 취소 판결의 형성력 대세효. 제30조 취소 판결 등의 기속력 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한다. 원고 구속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행정청만 구속한대요. 행정청 2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일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 이제 법원의 심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자, 그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슨 판결이 나가요? 사실심 변론정 봤더니 요건이 없어요. 그럼 무슨 판결 나가요? 각하 판결하죠. 뭘 법 적용하고 그 짓을 할 필요가 없죠. 아, 요건 없네? 각하.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법원이 심리해 보니까 처분이 위법해요. 그럼 무슨 판결이 나가요? 취소 판결. 그 처분은 위법하다. 취소하겠다. 그 처분이 적법해요. 그럼 무슨 판결 나가요? 기각 판결 나가겠죠. 그래서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소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의 판결에 발생하는 힘은 세 가지가 있어요.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 자, 형성력은 뭐냐? 형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기존 상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기존 상태를. 그게 형성력입니다. 이 판결로 기존 상태를 바꾸는 힘. 그게 형성력이에요. 자, 그럼 지금 사건이 갑이라는 애한테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나갔는데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인근 주민 소송을 제기했어요. 의리. 법원이 보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허가는 위법해요. 취소한다.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던 허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취소 판결은 기존 상태를 그대로 놔둬요. 있던 허가를 없애버려요. 있던 허가를 없애버립니다. 이때 여러분들 갑한테 이제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그럼 얘한테만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진 거고 허가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법원이 없앴어요. 취소. 이 원자력 발전소 허가 취소한다. 그럼 이런 관계인들한테만 없어진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형성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이건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세효. 그럼 여러분들 기각 판결은 뭐예요? 기각 판결은 이 처분 적법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럼 형성력은 취소 판결하고 기각 판결 중에 어디에만 발생해요? 형성력은 취소 판결하고 기각 판결 중에 어디에만 발생해요? 취소 판결에만 발생하는 겁니다. 취소 판결에만. 자, 기속력은 뭐냐? 야, 행정청.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기속력은 뭐냐면 행정청. 너 우리가 위법하다고 취소한 그 처분 반복하지 말고
국민이 신청했는데 네가 거부 처분했는데 그 거부가 위법하다고 취소하면 그 이전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 다시 하고 현재 어떤 위법한 결과가 남아 있으면 그 결과를 제거해. 이게 기속력이에요. 야, 행정청 법원이 위법하다고 취소한 그 처분 다시 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고,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처분을 우리가 취소했다면 신청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된 처분하고 위법한 결과 있으면 결과 제거해. 이게 기속력이에요. 기속력은 취소 판결하고 기각 판결 중에 어디에만 발생할까요? 기각은 여러분들 처분을 적법하게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행정청법 보고 뭘 반복하지 말고 뭐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기속력도 어느 판결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취소 판결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취소 판결에만. 자, 그럼 기판력은 뭐냐? 기판력은 야, 원고 피고 참가한 제3자 너희 하고 싶은 얘기 나한테 다 해봤지? 내고 싶은 증거 다 내봤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받아들여. 너희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들어보고 판결 내린 거야. 너희는 이 판단에 모순되는 주장하지 말고 동일한 사건 다시 갖고 오지 마. 그럼 법원은 심리 안 할 거야. 그게 기판력이에요. 그럼 기판력도 여러분들 취소 판결에만 발생할까요? 기판력은 취소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법원의 확정 판결이면 다 발생할까요? 기판력은 취소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기속력하고 기판력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속력하고 기판력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이죠. 이 두 개는 취소 판결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힘이에요. 그럼 이건 취소 판결만이 갖는 특수한 힘이니까 행정소송법에 적어놔야 될까요? 안 적어놔야 될까요? 이 두 개는 취소소송에서 취소 판결만이 갖는 특수한 힘이에요. 행정소송법에 적어놔야 되겠죠. 근데 이 기판력은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가사소송이든 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이라면 당사자는 모순되는 주장하지 마. 동일한 사건 또 갖고 오지 마. 법원의 확정 판결이 갖는 모든 소송의 공통적인 힘이에요. 그럼 이건 행정소송법에 적어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적어놨을까요? 안 적어놨을까요? 안 적어놨어요. 근데 기판력은 민사소송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되는 거고 행정소송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건 민소법에 있는 기판력 규정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기판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기속력과 기판력은 같은 요력이다. 동일한 요력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요력이죠. 전혀 다른 요력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사정 판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얘가 원자력 발전소 허가 나갔어요. 분명히 이 처분 위법했어요. 위법했습니다. 그럼 법원이 심리했더니 위법해요. 그럼 무슨 판결이 나가야 돼요? 위법해요. 법원이 심리해보니까 취소 판결 내보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취소해버리면 여기에서 전국에 현재 전력 공급의 80%를 맡고 있어요. 그럼 이 상대방 원고의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이걸 날려버리면 더 큰 공익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데 취소는 못하겠다. 기각 판결이 나와요. 이게 사정 판결이에요. 분명히 처분이 위법하면 취소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취소하려고 봤더니 오히려 더 큰 공공에 해를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처분은 위법하지만 취소는 못하겠다. 기각 판결이 나가요. 이게 바로 사정 판결이에요. 예, 이게 바로 그 예외로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있는 특수한 요력으로서 하나 사정 판결. 그럼 사정 판결은 여러분들 아주 요건이 웬만큼 문제 있으면 사정 판결 나갈까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할까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죠. 법치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예, 그게 바로 사정 판결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예, 11조. 자, 11조 맨 위에 제34조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 자, 요게 이제 내용적으로는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던 얘기는 이런 구조예요. 갑이라는 애가 신청했어요. 1, 2, 3 요건 갖추면 허가가 나갔어야 되는데 거부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거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했더니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거 없어진 겁니다. 법원이 없앴기 때문에. 그럼 좀 전에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가면 그 이전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해야 되잖아요. 재처분 의무가 발생했는데 얘가 배짱도 좋아요. 부작위 하고 있어요. 부작위. 그럼 얘는 기껏 소송 가서 거부 처분 취소 판결까지 확정됐는데 얘가 또 허가 권한은 지가 있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판결 쓸모도 없죠. 얘도 미치고 팔짝 뛰겠죠. 이때 얘가 다시 법관을 찾아와요. 법관님, 이렇게 취소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얘가 재처분 의무를 안 해요. 법원이 얘한테 좀 강제 좀 해주세요. 그럼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번 달 말까지 재처분해라. 안 하면 2천만 원 손해배상해라. 이게 간접강제 결정이에요. 너 이달 말까지 재처분해라. 안 하면 2천만 원 배상해라. 이게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예요. 그래서 2천만 원 배상해라 명령을 해요. 얘 어차피 재처분은 해야 돼. 언젠가는. 그러면서 이날이 지나버리면 모두 나가요? 돈도. 그러니까 돈이 나간다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게 간접강제 결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법원에서는 얘한테 그냥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러러 왔어요. 아이 그럼 내가 줄게 허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권력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심판에서도 이 짓을 할까요? 심판에서도 야 몇 월 며칠까지 배상해 안 하면 배상해라 이 짓을 할까요? 안 해요. 심판법에서는 아예 심판위원회가 허가를 내줘버려요. 직접 처분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소송에서는 권력분립이 문제되는 영역, 거기는 의회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34조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 조문은 읽어보시고요. 우측에 행정심판법은 직접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자, 취소소송 외에 항고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조문이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제35조 36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원고적 다 똑같고요. 제38조 1항 몇 조는 밑에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우측 한번 보시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이거 갖다 써야 안 써요? 무효 확인소송에는 안 쓰죠. 제소기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사정 판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정 판결은 뭐예요? 위법하지만 취소는 못하겠다. 이게 무효인 경우에는 등장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안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 쓰세요. 무효 간판사기 X. 무효 간판사기 X. 그리고 끝에 간접강제 있잖아요. 간접강제 규정도 무효확인 소송에는 준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취소소송 중에 뭐는 안 갖다 쓴다는 거예요? 무효 간판사기 간접강제 판 행정심판 전치 사정판결 제소기간 요거는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밑에 나중에 하셔도 돼요. 본강에 오셔서. 예, 2항에 보시면 몇 조는 두째 줄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준용한다. 우측에 보니까 사정판결은 여러분들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등장할 일이 없죠. 처분이 없는데 뭘 위법하지만 취소 못하겠다. 집행정지가 등장할 일이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를 갖다 쓸 일이 없죠. 처분이 없는데 뭘 정지시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양을 줄여서 어떻게 지문을 비틀어도 맞출 수 있지. 아무런 이해 바탕 없이 무조건 이거 양이 작다니까 외워버리겠다.
그럼 절대 여러분들은 행정소송법 좋은 점수 받지 못합니다. 예, 당사자 소송 밑에 제4장 당사자 소송 피고 누구예요?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에요. 국가 같은 권리 의무의 주체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가 피고가 된다. 자, 넘기시면 제44조 준용 규정이랑 몇 조 몇 조 갖다 쓴다. 거의 안 갖다 써요. 근데 중간에 제26조가 있죠. 우측한 보시면 제26조 직권심리 규정은 갖다 쓴다. 왜? 당사자 소송이 민사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도 분명히 공익은 고려해야 돼요. 공익은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충적으로 직권심리는 하겠다. 하지만 나머지 규정들은 전부 민사소송법이 대부분 준용돼요. 그러니까 취소승하는 규정 너무 당연한 관할이라든지 소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는 거의 갖다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죠. 딱 5분 남겨놓고 예, 7시 25분이네. 예, 이제 5분 남았는데 뭐 제 소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이름은 아실 거고 제 이름이 뭐예요? 예? 문일변? 문일이에요, 문일. 제 이름이 한자로 쓰면 이거예요. 예, 한자로 쓰면 총 5획이기 때문에 한자풀이 4주도 안 잡혀요. 한자풀이 4주가 6획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제가 이 이름이 굉장히 좋고 만족해하는 건 여러분들은 수험가잖아요. 수험가에서 이제 저를 만나셨잖아요. 수험가에서 앞에서 전달하는 사람은 공부는 제가 하는 거예요. 공부 자체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간결하게 슬림하게 이해를 시켜서 점수를 따게 할 거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름만 봐도 장황하게 이것저것 쓸데없는 짓 할 것 같아요. 딱 필요한 거 간결하게 설명할 것 같아요. 네? 표정들이 아주 장황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굉장히 간결하겠죠. 저도 여러분들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한 8년 하다가 30이 넘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빨리 이룰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고 특이한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행정법을 강의하러 오잖아요. 행정소송법. 근데 저는 행정법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행정소송법 강의 다른 선생님 강의 들어보신 분 잠깐이라도 없으세요? 아, 그럼 이게 뭐가 특별한 강의인지를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강의를 듣지 않고 교수님들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아, 차라리 이런 모습으로 전달을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운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터득한 구조 그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니까 행정소송법이 딱딱하고 어려워요. 충분히 여러분들 재밌게 고득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충분히. 이게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것만 소화해도 60점. 이건 맞아요. 시험에서 60점은 누구라도 맞추라는 거니까. 이 정도만 갖고도 60점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조문 2번 정도만 더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95점,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제 판례 그것들을 이제 얹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이 행정소송법이니까 열심히 한번 선택해서 이제 열심히 해보시고 제가 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있냐라고 물어봤냐면 이제 아마 다른 선생님들 이 세무사 시장에서 행정소송법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한번 다른 선생님들 이제 본 강의 들어오기 전에 샘플 강의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맞는 선생님들을 골라야 되니까 다른 학원도 가셔서 샘플 강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비교는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네, 비교는 하지 마세요. 아, 저분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판단만 하시고 비교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분들하고 제가 라이벌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 경쟁자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전달할 거냐 그걸 고민하는 게 제 과제지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누가 뭘 했대 뭐 이런 건 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할 거는 이 본 강의는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연강 시스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가 예를 들어 95점이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3시간씩 10회. 그럼 제 기본서가 이제 나올 텐데 거기에 이론 내용이 있고 7개년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그 10회 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혼자 복습 한번 읽으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 문제 중에 제가 설명이 필요한 문제 해설해드리고, 그렇게 10번. 그럼 이제 기본 강의 기출문제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한 3시간 기준으로 4회에서 5회 정도 이제 제가 만드는 예상 문제가 있겠죠. 변형 문제도 있고, 그거 이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 그 정도 시간만 투자하시면 95점에서 만점 받습니다. 제가 그 객관식이나 이쪽에서 여러분들 7급 공무원도 가르치고 뭐 하는데, 뭐 변호사 시험도 가르치고 2년 전부터는 아예 변호사업은 접고 전업 강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만 해요. 이게 강의하고 변호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재판 날짜가 강의랑 겹치면 휴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학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저 재판 가야 돼서 오늘 수업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걸고 이걸 따겠다고 왔는데 저는 양다리를 걸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예 2년 전에 접었어요. 빚이 많이 생겼을까요? 많이 안 생겼을까요? 1년 동안 사무실 공으로 유지했어요. 공으로. 그 1년 동안 빚이 1억 7천 생겼어요. 왜냐하면 직원분들하고 여러분들 사무실 임대료하고 그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약속을 한 거니까. 이제 2년 전에 딱 이제 1년 정도 그렇게 빚 나고 이제 강의 쪽에 왔는데, 제가 강의를 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돈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공부할 때도 사실은 강의를 해서 행정법 강의를 해서 버든 그 소득으로 공부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업을 하면서 그쪽도 이제 안 맞지만 내가 수험과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고, 학생분들 가르칠 때 내가 나중에 지금부터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나한테 보람이 있을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이제 신뢰가 가시면 그 오셔서 정말 이제 열심히 또 들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샘플 강의 들으셨는데 궁합이 맞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랑 안 맞으시면 다른 분들한테 가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 들으세요 국어라 그러려고 오진 않았겠죠.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제 강의 들었더니 뭐 선물해주고 뭐 해주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것만 고민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소화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거고, 저랑 안 맞으시면 떠나시는 거고, 그거를 제가 붙잡지는 않습니다. 저랑 좀 맞춰보시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3시간을 전달한 것도 미리 본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나 그런 거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마련해 드린 거니까, 오늘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소리가 이거밖에 안 돼. 오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수업 잘 들으셨어요? 예. 그 제 수업의 마지막 인사는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다라는 의미에서 박수치고,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박수치고, 앞으로도 본 강의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수업을 열심히 잘 들은 만큼 고생하셨습니다 박수치고, 저도 오늘도 빠지지 않고 오셔서 열심히 생활하셨으니까 선생님으로서 또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신림동에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렇고 노무사 시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인사말은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들은 만큼 그만큼만 쳐주면 돼요. 제가 어느 날은 술떡이 돼가지고 40분 지각해서 여기서 해롱해롱 되면 박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때도 박수를 쳐달라고 그러는 건 또라이죠. 박수 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날 제 강의 모습을 보고 제 태도를 보고 들은 내용을 보고 잘 들은 만큼만 쳐주면 돼요. 그럼 저도 보람 있고, 어느 날은 박수 소리가 작으면 내가 오늘 뭔가 놓친 게 있나? 뭔가 전달했던 게 조금 부족했나? 그런 걸 또 혼자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